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9.4일생으로 살아나온 부상자를 인터뷰했습니다. 32층에서 일하다 29층으로 추락한 작업자입니다. 일어났는데 바닥이 아예 없더라고요. 닫혀 있는 데만 바닥이 있어서. 지하 1층에선 실종자 1명이 발견됐지만 생존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붕괴 사고 10분 전 39층 옥상에서 진행하던 콘크리트 작업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풍소리와 함께 부러진 거푸집 사이로 시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주한 미군 기지 안에서 발생한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4,6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입국자 10일 격리 지침이 주한 미군에게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채널A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한라산 설경을 보기 위해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라산 입장은 무료 예약으로 운영되지만 5만 원의 입장권을 판다는 중고거래까지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면회가 금지된 재활병원에서 간병인이 말기암 환자를 폭행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아직도 실종자 6명이 무너진 광주 신축 아파트 잔해 안에 있습니다. 사고 사흘째입니다. 지하 1층에서 실종자 1명을 찾았는데요. 이 잔해 때문에 들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한시가 급한데 추운 영하 날씨에 대설주의보까지 내렸고 야속하게 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사고 현장부터 연결합니다. 김태형 기자, 눈까지 오는데요. 어디 있는지 아는데 이 못 가니까 더 안타까운데 이 현장에 들어는 갔습니까? 네, 맞습니다. 무너진 건물 201동에는 수색대가 들어갔습니다. 지하 4층부터 지상 1층까지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자 1명이 발견된 건 오늘 오전 11시 14분쯤입니다. 장소는 지하 1층 계단 난간입니다. 실종자 6명 중에 1명으로 일단 추정은 되는데 이게 지금 매몰되어 있는 상태여서 안타깝게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취재진 뒤에 마련된 이 텐트 안에서 이 추운 날씨에도 애를 태우며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수색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소방당국이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수색견과 통제관이 건물 1층 잔해 사이를 살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잔해가 잔뜩 쌓여 있어서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조당국은 무인 굴삭기로 건물 외부 이 잔해물을 치운 다음에 이번 주 일요일까지 붕괴된 201동에 설치된 타워 크레인을 해체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날씨입니다. 영하의 날씨에 눈발이 오락가락하면서 수색이 더 어려운 겁니다. 자, 이 아파트를 아예 이제 다 부수고 다시 짓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광주시는 무너진 건물 안전 점검을 한 다음에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건물을 아예 부수고 처음부터 다시 짓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과 철저히 점검해서 건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건물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이번 공사 하청업체 3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현대산업개발 현장 책임자와 콘크리트 골조업체 현장 소장 등을 입건하고 이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번 사고 당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사람이 있습니다. 32층에서 작업 도중 바닥이 무너져 추락했는데 29층에 딱 걸리면서 목숨을 구했는데요. 눈을 떠보니 사방이 낭떠러지였다고 합니다. 긴박했던 상황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쓴 남성이 다리를 절뚝이며 응급차에 오릅니다. 남성은 소방설비업체 직원인 20대 A씨. 당시 건물 32층에서 작업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옆에서 갑자기 쿵 소리가 나가지고 쳐다봤는데 벽이 저한테 쏟아지더라고요. 천장이 무너지면서 곧이어 바닥이 주저앉으면서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낙석을 맞으면서 하이바가 날아가고 작업 발판도 제가 잡고 있었는데 날아가 버리고 손으로 얼굴만 급하게 막다가 살아야겠다 싶어서 뭐 잡으려고 하는데 붕괴하다가 이제 멈추더라고요. 10m 아래 29층까지 떨어진 A씨. 바닥이 무너지지 않는 곳에 떨어지면서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사방은 온통 낭떠러지였습니다.
일어났는데 바닥이 아예 없더라고요. 저 있는 데만 바닥이 있어서 왼쪽 다리랑 이제 제가 작업할 때 쓰던 도구가 이제 돌멩이 껴서 안 빠져서 그 도구는 끊어버리고 왼쪽 다리에 있는 돌멩이도 치우고 혼자서 그쪽까지 탈출했죠. 남성은 계단을 이용해 29층에서 지하 2층까지 내려갔고 1층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다시 올라가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여기 있다고 소리 지르고 올라가서 경찰분들도 와서 통지하길래 제가 나 구급차 좀 불러달라. 너 다쳤다. 병원 가야 된다. 왼쪽 다리를 다친 것 외에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지금도 매몰됐던 순간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집니다. 잠을 못 잤어요. 새벽 2시 때까지. 천운이죠, 천운. 제가 있던 데만 안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한 층만 더 무너졌어도 저도 뭐 추락했을 테니까. 필사적으로 탈출할 수 있었던 건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제 가족도 있거든요. 와이프랑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살아야겠다. 그럼 그냥 혼자 탈출한 거죠. 살아야 되니까.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자, 아파트 30층은 거의 높이 100m입니다. 이 100m 높이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잔해에 주변 도로와 상가는 폭격맞은 전쟁터처럼 처참했습니다. 몇 초 이 간발의 차이로 사고를 피한 이 운전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무너진 철제 가벽과 심하게 찌그러진 차량들,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폭격을 당한 듯 문구점안은 콘크리트 잔해물로 난장판입니다. 유리창은 산산조각 났고 입구엔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문구점 주인은 콘크리트 돌덩이들이 가게 안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었다고 기억합니다. 진짜 불과 한 5초, 10초 사이에 쓰나미같이 저기서 모든 것이 우리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서 진짜 꼭 참고 부들부들 떨면서 있었어요. 근데 자신이 지금 살아있는 건 천운이었다면서 실종자도 하루빨리 구조되길 바랐습니다. 실제로 당하니까 진짜 이거는 재난 중에 재난이고 이래 얼른 복구돼서 실종자를 찾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모를 추가 붕괴 위험성에 주민들과 상가 주인들의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사람을 다닐 수도 없고 지금 어떻게 저희들도 그래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터미널처럼 날아가 와버리면 무섭잖아요. 간발의 차이로 화를 면한 운전자도 있습니다. 차창 뒤로 불꽃이 튀더니 굉음과 함께 폭포처럼 콘크리트 잔해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도로는 삽시간에 희뿌연 먼지로 뒤덮였고 운전자는 속도를 내 사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사고가 난 지 이틀이 지났지만 그날의 악몽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이 콘크리트 바닥이 내려앉은 모습 보이시죠? 붕괴 사고 불과 10여 분 전 건물 꼭대기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라 서서히 이미 붕괴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이 붕괴 10분 전 현장 영상을 공국진 기자가 자세히 보여드립니다. 아파트 최상층인 39층.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늘엔 눈발이 날리고 강한 바람에 가림막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바닥에 부어진 콘크리트 가운데 부분이 움푹 파여 있습니다. 거푸집이 소리를 내며 벌어지고 굳지 않은 시멘트가 흘러나옵니다. 작업자들은 짜증 섞인 말들을 내뱉습니다. 작업자가 영상을 찍은 지 불과 10여 분 뒤 바닥이 내려앉으면서 타워 크레인 지지대가 끊어지고 놀란 작업자들이 서둘러 대피하는 동안 38층부터 23층까지 외벽과 안쪽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똥똥 소리도 나고 계단 조립해서 사진 찍어가고 동상 찍어가고 같이 내려갔어요. 샘치션 내려가고 이렇게 공구에 다 쏟아졌어요. 영상을 분석한 전문가는 붕괴 직전 이상 징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진단합니다. 중앙 부위가 약간 처졌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변형이 생겼다는 건데 어떤 붕괴의 가장 기본적인 전조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지 않은 상황에서 아래층들이 붕괴 충격을 못 견디고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슬래브 자체가 현재 양성이 안 돼서 강도 발현이 안 됨으로써 견뎌주지 못했던 그런 현상인 거죠. 품질 관리 불량에 따른 부실시공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현대산업개발의 부실시공 정황이 연이어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감독해야 할 감리가 제대로 이뤄진 게 맞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7개월 사이 2번의 붕괴 사고가 나면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단지에서조차 브랜드 이름 아이파크를 빼자는 주민 요청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전국의 모든 공사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6,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설 서울 강남구의 재건축 공사 현장. 바쁘게 움직이던 크레인이 멈춰섰습니다. 건물 붕괴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자 현대산업개발이 전국 현장 65곳에서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특별 안전점검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거듭된 붕괴 사고에 현대산업개발이 짓는 아파트 아이파크는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파트 공식 사이트와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집값 떨어질까 봐 걱정된다며 단지명에서 아이파크를 빼자는 주장까지 올라왔습니다. 광주 그 아파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많은 조합원들이 저희한테, 우리 조합한테 많은 그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은 현대산업개발 측에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며 안전한 공사 진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실시한 후에 작업을 실시하려고 지금 전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내일까지 안전점검을 마친 뒤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그제 사망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의 사인이 관심이었죠. CCTV를 통해 그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차 부검 결과까지 박건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손에 비닐봉투를 든 제보자 이모 씨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섭니다. 진열대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인스턴트 죽을 집어듭니다. 이 씨는 편의점 안에서 10분가량 죽으로 식사한 뒤 곧바로 모텔로 돌아갔습니다. 숨지기 전 이 씨의 마지막 외출이었습니다. 이 씨는 전날 밤에도 편의점에서 소화제와 해열 진통제를 구매했습니다. 이 씨가 편의점에 가기 위해 모텔방을 나설 때 계단 난간에 의지해 힘겹게 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모텔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돌아올 땐 손으로 계단을 짚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1차 부검에선 대동맥 박리와 파열이 사망 원인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증 이상의 관상동맥 경화 증세와 심장 비대증 현상도 관찰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8일 편의점에 다녀온 뒤 이 씨의 방에 아무도 출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과 지인들은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고인의 심장마비나 대동맥 파열은 의학적인 문제이고 그걸 야기한 원인과 주체는 이재명의 고발 사건입니다. 이들은 이 씨가 생전에 기획했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수사촉구 집회를 내일 오전 여의도에서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유튜브 매체와 나눈 7시간 통화 녹취 문제로 비상입니다. MBC가 이 녹취를 넘겨받아서 이번 주 일요일에 내보내려고 하자 정치 공작의 선거 개입이라며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이 법원 판단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씨 통화 내용 공개를 예고한 MBC에 대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정치 공작이자 또는 몰래 도둑 녹음을 해서 상업적으로 유통시키는 도촬행위에 준하는 그런 범죄 행위입니다.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될 것이고 선거 개입이자 정치적 중립 위반입니다. 한 유튜브 채널 기자가 지난해 7월부터 10차례 이상 모두 7시간에 걸쳐 김 씨와 직접 대화하거나 통화를 했는데 MBC가 이 녹음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거짓말로 접근해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며 선거 시점에 제보 형식을 빌려 편집 왜곡 방송하는 건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유튜브 채널 기자는 김 씨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해 비방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넘겼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MBC에 대해서는 방송을 강행할 경우 윤 후보 비방 목적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선관위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과 관련해 원본 전체 유포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해 유포하는 건 위반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MBC 측은 고위공직자 후보의 배우자로서 검증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판단한다며 방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내일 오전 방송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합니다. 일단 방송이 이번 일요일로 예정된 만큼 법원 판단도 빨리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이번에는 시청자의 제보로 취재한 뉴스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족 면회가 막힌 병원에서 기막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간병인이 말기 암 환자를 폭행했는데 우연히 찍힌 영상에 잘못이 들통났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자의 코에 연결된 줄로 간병인이 식사를 공급합니다. 환자가 콧줄을 건드리려고 하자 간병인이 환자의 어깨를 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표정의 환자는 때리지 말라고 빌지만 간병인은 주먹까지 휘두릅니다. 또 다른 날 식사 시간. 이번에는 환자의 머리를 거칠게 밀어 강제로 눕힙니다. 주위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커튼을 치기도 합니다. 영상 속 환자는 말기암 투병 중인 69살 박모 씨. 자녀들은 지난달 초 간병인을 바꾼 뒤로 아버지가 기력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이상하다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왜 저렇게 하시지? 왜 눈치를 자꾸 보시는 것 같은데 했는데 지난달 27일 우연히 폭행 영상이 촬영됐고 가족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놀란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냥 무너지죠. 이런 과정이 그 아버지 인생 과정 중에 생기게 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참 불효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고. 믿고 맡겨달라던 중국 동포 출신 간병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제보자를 색출하려 했습니다. 간병사들이 중국 분들이 많으시니까 다 동조를 해서 너희가 왜 이런 일에 대해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냐고. 의료인이 아닌 간병인이 콧줄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재활병원은 간병인의 폭행 사실을 몰랐다며 간병인은 환자 측이 고용하기 때문에 병원이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할 보건소는 조사를 벌이고 있고 경찰은 가족이 제출한 영상을 바탕으로 간병인의 폭행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올 7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강화되죠.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초등학생의 발이 버스 바퀴에 깔리고 70대 남성은 목숨을 잃는 등 우회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란 시내버스 한 대가 도로 위에 멈춰섭니다. 남성 한 명이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상점 안에 있던 학생들이 깜짝 놀라 창밖을 쳐다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살 초등학생이 시내버스에 치인 건 그제 오후 3시쯤. 사고가 발생한 왕복 7차선 도로입니다. 버스는 이곳 모퉁이에서 우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건널목을 건너던 초등학생의 발이 버스 바퀴에 깔린 겁니다. 초등학생은 전치 8주의 중상을 당했습니다. 발 상태가 엄청 아주 끔찍해요. 아주 엄지발가락 나가 있고 뼈만 이렇게 앙상하게 남아 있고. 버스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했는데 도중에 파란불로 바뀌어 사고가 일어났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일 서울 사당역 인근에선 70대 남성이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 건수는 매년 70명 정도 되고요. 하다 소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인데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 옆에 서 있기만 해도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도 사람이 있든 없든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도 이르면 다음 주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진자의 절반을 넘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설 연휴가 끼어 있는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하는데 대신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은
6명까지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황규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국내 기업 임직원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입국한 뒤 코로나 확진을 받은 이들이 119명입니다. 대다수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는 391명으로 어제보다 10명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미 오미크론이 많이 퍼져 있을 것으로 보고 우리나라도 1, 2주 안에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주에 끝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설 연휴를 포함해 다음 달 6일까지로 3주간 연장합니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현행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4인에서 6인으로 늘립니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은 현행대로 밤 9시를 유지합니다. 한편 오늘 국내 도입된 먹는 치료제 2만 1,000명분은 내일부터 65세 이상 경증 환자 등에 처방됩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특히 주한미군 확진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신규 확진자만 1,500명 이상입니다. 채널A 취재 결과 해외 입국자 대상 10일 격리 방역 지침이 주한미군 내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주한미군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599명. 역대 최대치를 갱신한 가운데 누적 확진자도 4,6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방역 지침이 미군 기지 안에선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채널A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현재 방역 당국은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10일 의무 자가 격리를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안에서는 부대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격리 예외 허가, 즉 ETP를 받을 수 있는데 세부 기준 없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의 한 한국인 군무원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격리 대상자들이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들과 현장에서 마주쳐 불안하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격리 예외 신청이 생각보다 빨리 받아졌다는 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제한된 인원에만 적용한다고 해명했습니다. And then he takes the day 5 test, whether it's antigen or PCR, and then he takes a day 9 test, which is a PCR. 실제 주일미군의 방역 악화가 지역 감염으로 이어진 일본 오키나와처럼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시도 지역 확산 등 방역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3월 시행하던 한미연합훈련도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상황 등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세상을 떠났다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백신 부작용과 사망 간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딱 2건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곳 없는 유가족들이 찬바람 부는 청계광장에 야외 분향소를 차렸습니다. 애타는 심정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백신 접종 사망자 유가족들의 기자회견이 열린 오늘. 날씨가 유독 춥고 바람도 매서웠습니다. 또다시 우리와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분향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런 국민이 아픔을 닦아주지도 못하면서 영정 사이에 고3 학생 준우 군의 사진이 있습니다. 진짜 어렸을 때도 장명치료 한 번 안 했어요. 동생들에 비하면 기본조증 맞으면서도 열도 나지도 않았어요. 2차 접종 후 2달쯤 뒤 숨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얘는 매달려서 안 됐대. 그냥 불구가 돼도 좋으니 저렇게만 누워있어도 좋으니까 수술 한 번만 해달라 그랬는데 안 됐대. 아들의 대학 합격 소식에 가슴이 한 번 더 무너졌습니다. 수가 합격된 것 때문에 알았는데 혹시나 떨어지면 부모가 실망할까 봐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같은 고3 지영 군도 백신 접종 70여일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도 고3 학생 아버지거든요. 사망자 아버지. 지금 아직 이제 보험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태.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이제
종일 부검을 이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능 공부를 하고 11시경에 들어왔다가 아침 한 10시경에 제가 깨웠을 때 일어나지 못한 그런 사례입니다. 건장한 30대 남성이 부스터샷 접종 이틀 뒤 직장에서 쓰러져 숨진 사례도 있습니다. 제 동생인데 몇 살이라고 하셨죠? 39. 이미 이 시간에 이미 사망한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진단이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이제 신경전색으로 나왔어요. 자기 탓을 하며 냉가슴을 앓는 유가족도 있습니다. 어머니 코로나 시대에 교회도 가시고 어디 여행도 같이 가고 뭐 맛있는 것도 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신도 좀 해야 배신만 말고 내가 권유만 했으면 그래 가시지도 않았을 건데. 유가족들이 모여든 분향소 천막에 철거 예고 통지서가 붙었습니다. 제가 사정사정했어요. 벌금을 부과하든 철거를 하든 간에 좀 시간을 줘라. 아픔을 좀 호소할 수 있는 장소가 이 자리밖에 없다. 정부로부터 위로의 말 한마디 못 들은 것이 가장 억울합니다. 그래도 배신받고 돌아가셨으니까 뭐 위로의 말씀이라도 정한다.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대통령님이 2021년 1월 신년사에서도 부작용이 생기면 정부에서 책임져 줄 테니 안심하고 맞아라.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외면하고 계세요.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 부처 여성가족부가 여당의 공약을 만들었다는 논란이 있었죠. 성관이 고발로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인데요. 국민의힘이 구체적으로 무슨 공약을 만들었는지 자료를 추가 공개했습니다. 이 공약대로 하면 청소년 지지를 얻을 것이라며 효과까지 자신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제보를 받았다며 공개한 여성가족부 정책 공약안 목록입니다. 여가부 5개 부서에서 마련한 19개 공약이 나열돼 있습니다. 노동시장 내 성격차 해소를 위해 성별격차 개선 지원센터를 신설한다거나 여가부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해 청소년 정책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여기에는 법률 제정이나 필요한 예산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담겼고 청소년계 지지 획득과 같은 기대 효과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때 공약으로 쓰라는 내용들이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원청이 되고 여가부가 하청이 돼서 개발한 공약인데 민주당 내에서 이게 어느 선까지 시작돼서 지시가 이루어진 것인지. 국민의힘은 앞서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체 나가지 않도록 하라는 여가부 내부 이메일을 공개하며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여가부는 관권선거 의혹을 부인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경선 여가부 차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4월부터 해온 중장기 정책과제 회의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표현이 좀 잘못된 것은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부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추가로 공개한 데 대해 여가부는 이미 한 차례 해명한 사안으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최대 300%인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을 500%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용적률을 늘리면 더 높이 지을 수가 있어서 수익성이 좋아지죠. 역대 민주당 정부가 과도하게 재개발 재건축을 억제했다며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시장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에 낡은 아파트 단지를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강남하고 강북하고 너무 다른 거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같은 세금을 내고 차별할 수가 있나. 필터를 사용하지 못한 입주민들은 거의 녹물을 매일 먹고 생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법고시도 아니고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에 앉은 진단을 3차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 주민들의 지적에 이재명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놨습니다.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규제 핵심인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재건축 대상을 늘리고 용적률을 500%까지 높인 4종 일반 주거지역을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현재 일반 주거지역은 3종까지 있는데 최대 용적률은 300%입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대해선 거듭 사과하며
차별화에 집중했습니다.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습니다. 보존하면서도 서울을 좀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고 싶어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현장의 주민들이 느끼는 주거 환경 악화에 따른 고통이 조금 관가된 측면이 있다라는 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의식한 듯 공약 이행 능력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SNS엔 더 나쁜 변화는 윤석열이란 단문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청와대를 슬림하게 개편하고 장관 권한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출세를 위해 아부하는 공직자들은 감찰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4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을 백지화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각 부처 장관들의 권한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 장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발탁해 능력을 펴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권한과 조직은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기능 중심의 슬림한 조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범부처적, 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기획, 조정, 추진할 수 있는 전략 조직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수석 비서관은 두지 않고 민정수석실과 제2부속실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의 사정기관 장악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고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논란을 염두에 둔 걸로 풀이됩니다. 윤 후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겠다면서도 아부하는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정치 진영에 대해서 아부와 충성을 해서 그야말로 출세를 도모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새 정부가 들어와서 그 비위를 찾아서 감찰을 하고 한다는 것은 그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윤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의 4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백지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보이는데 무슨 생존법일까요? 네, 안철수 후보 여론조사 3위를 기록 중이죠. 앞서가는 1, 2위 후보를 모두 비판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망인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목을 듭니다. 비리 의혹 규명에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분들이 살인 멸구를 당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죽음의 기획자와 실행자가 있습니다. 조건 없는 특검 즉각 받아야 합니다. 포퓰리즘 망국병입니다.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돈으로 덮어보겠다는 오해 스스로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제 이재명 후보는 많이 비판을 해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 후보도 뭐 비판하기 시작했나 보네요. 맞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요. 안 후보는 지난주와 비교해서 약간 상승하기는 했지만 윤석열 후보가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그 상승세가 주춤하는 양상인데요. 1, 2위 후보의 표를 뺏어오기 위해 이 두 후보의 약점을 모두 부각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지율 고민이 깊은 이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극약 처방을 했어요. 맞습니다. 어젯밤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칩거에 들어갔죠. 선대위도 일괄 사퇴를 하고 해체하면서 위기감을 드러냈는데요. 양강 구도를 깨려는 제3정당 후보들의 생존 전략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성사라면 토론회인가요? 이제 하나요? 네, 오늘 여야가 이 대선 후보 토론회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설 연휴 전 양자 TV 토론을 시작하기로 한다. 국정 전반에 대한 모든 현안을 토론한다. 두 후보 모두 토론을 피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만나시죠.
제가 보니까 이날 비었는데 한번 시간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 후보도 법으로 정해진 토론회 3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었죠. 그럼 이게 양자 토론인가요? 어제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토론회 많이 하고 싶어 하던데요. 근데 이번 토론은 양자 토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TV 토론을 한다니 도대체 무슨 의도입니까? 안철수 후보가 치고 올라오니까 치졸한 담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측 협상에 따라서 추가 양자 토론이 더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선제 타격. 북한의 이 미사일 시험 발사와 맞물리면서 이슈가 계속 이어지네요. 맞습니다. 민주당은 이 북한 선제 타격론 언급을 한 윤 후보를 전쟁광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초등학생 수준의 그런 안보관, 동부와 화약고에 불장난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국방 백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도 전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보면요, 국민의힘은 이 국방백서에 선제 타격이 킬체인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킬체인이라는 용어는 없지만요. 기존 킬체인을 포함한 내용에 전략적 타격 체제가 명시돼 있습니다. 여당 의원이나 국방부도 이 킬체인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킬체인, 요즘은 표적 타격 체계라 그러나요? 그거가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에게 가해지는 위협을 몇 분 내에 포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몇 분 내에 타격을 명령하느냐. 사전에 이런 걸 탐지해가지고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는 갖춰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합니다. 예.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선제 타격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자 원인철 합참 의장이 이미 강화하고 있다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저 말대로라면 민주당이 이 선제 타격 킬체인을 폐기하자 이런 건 아니네요. 맞습니다. 논란을 불러온 윤석열 후보 발언과 이재명 후보 발언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킬체인이라고 하는 이 선제 타격 밖에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명백하고 임박했을 때 발사가 되면은 거기에 만약에 핵을 탑재했다 그러면은 그 조짐이 보일 때 표적을 타격하는 군사 전략을 말하는 것입니다. 듣기에는 두 후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권자 눈에는 불필요한 싸움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이 고도화되는 북한 미사일 개발에 우리가 어떻게 이 대비를 할지 좀 머리를 맞대면 좋겠습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횡령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 오스템 임플란트는 직원 1명의 단독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씨의 지시를 받고 매일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내부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간부들은 서면으로 보고받아서 위조된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 씨는 매일 회사의 은행 잔액을 경영진에 보고했습니다. 자금일을 보고 회사 내에서는 줄여서 자금일보로 불린 문건입니다. 경찰은 이 씨가 회사 돈을 횡령하기 시작한 이후 매일 아침 자금일보를 위조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PDF 파일로 잔액증명서를 보내오면 부하 직원들에게 위조를 지시해서 PDF 편집 프로그램으로 잔액을 바꾸도록 한 겁니다. 이 씨는 이를 출력해 서면으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부하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 씨의 말에 따라 위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오스템 임플란트의 재무 결제 라인 관계자들은 서면으로 보고받아 횡령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부서를 압수수색해서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과 CCTV 영상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 부하 직원 및 결제 라인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 이 씨의 횡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한라산 오르는 것이 요즘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설경을 보려는 탐방객이 늘면서 공짜인 예약권이 4, 5만 원에 팔리기도 합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산등성이가 온통 하얗게 변했고 나뭇가지엔 새하얀 눈꽃이 피었습니다. 새해 들어 제주 산간에 많은 눈이 이어지면서 한라산은 순백의 장관을 연출합니다.
눈 내리는 한라산에 즐기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길을 뚫고 산을 오릅니다. 버스를 타고서라도 입구까지 가보자 하고 지금 올라왔어요. 너무 예쁘죠? 아, 이래서 사람들이 한라산에 오는구나 싶은데. 연일 대설주의보에 한라산으로 향하는 주요 등반로는 모두 통제됐습니다. 새벽부터 산을 찾아온 등반객들은 아쉬움 속에 발길을 돌립니다. 새벽 4시 반쯤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네. 못 올라간다고. 근데 그래도 혹시 그 사이에 기상 상황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버스 타고 와봤는데. 제주도는 한라산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난해 탐방 예약제를 도입했습니다. 성판화 코스는 하루 1,000명, 관음사 코스는 하루 500명만 입장이 가능하다 보니 1월 예약은 벌써 꽉 찼습니다. 예약권을 못 구한 방문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를 합니다. 수수료를 뜻하는 피해, 티켓팅을 더해 피켓팅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무료인 탐방 예약권이 4, 5만 원에 사고 팔립니다. QR코드만 받으면 별다른 신분 확인이 없다는 점을 이용한 건데 돈만 송금받고 연락을 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돈을 입금을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연락이 없었죠. 얼마를 입금하셨어요? 저 4만 원이요. 논란이 커지자 한라산 국립공원 측은 타인의 QR코드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1년간 한라산 입산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서울 지하철역 이름에 기업들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줄어든 승객으로 손실이 늘어나자 4년 만에 다시 역 이름을 팔고 있는 건데요. 최고가는 얼마였을까요? 김유빈 기자입니다. 이번 역은 을지로 3가, 을지로 3가역입니다. 3월부터는 이 안내 멘트가 조금 바뀝니다. 을지로 3가역과 함께 신한카드역도 소개되는데요. 이 안내판에도 을지로 3가역 밑에 신한카드역이 함께 표기됩니다. 최근 신한카드는 을지로 3가역 이름을 3년간 이용하는 조건으로 8억 7천만 원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코로나19로 승객이 줄며 지난해 2조 원에 가까운 손실이 예상되자 서울교통공사가 역명 변기 사업을 4년 만에 다시 추진한 겁니다. 원가에 못 미치는 운임 등 이런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을지로 3가역의 판매가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신용산역은 아모레퍼시픽에 3억 8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대상 기관이 역에서 최대 1km 안에 있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승객들 반응은 호의적입니다. 집중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승하차 시에 이제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으면 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공공재산인 지하철역 이름이 특정 기업의 홍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번 역은 을지로 4가 BC카드역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역명변기 계약 건수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오늘 팩트맨은 스타벅스 매장 안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매장 찾으신 분들 중에서요, 음료값이 올라서 당황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카페 아메리카노나 카페라테 같은 대표 메뉴가 400원씩 올랐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스타벅스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또 우리나라만 값이 올랐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사실인지 확인해 봅니다. 먼저 스타벅스 가격, 우리나라가 제일 비싼 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커피 가격을 공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국가 기준으로 찾아봤습니다. 카페라떼를 기준으로요, 우리나라가 캐나다나 미국보다 비싼 게 사실입니다. 반면 러시아나 홍콩보다는 저렴합니다. 스타벅스 측은 가격 인상 근거로요, 원재료 값이 오르고 코로나19로 국제 물류비가 올랐다고 설명합니다. 이 설명은 사실일까요? 우리가 주로 먹는 전 세계 원두 생산량에서요, 아라비카 커피가 60%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품종이 가장 많이 거래되는 게 뉴욕 커피 선물 시장인데요. 2년 전 120달러 수준이었던 원두값은 어제 기준으로 2배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원두 가격과 물류비가 오른 건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만 가격이 올랐다는 주장은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일본도 가격이 오르긴 했습니다. 오늘 기준 카페라테 가격은 418엔, 약 4,300원 수준인데요.
지난해에만 해도 380엔으로 3,900원 수준이었습니다. 우리처럼 400원 정도가 오른 겁니다. 하지만 국내 스타벅스 커피값은 여전히 미국보다 비싸고 가격을 인상한 일본보다도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이 커피 가격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데요. 국제 원두 가격이 올라서 어쩔 수 없다는 스타벅스의 설명, 아직 소비자 마음엔 와닿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우리 무기고에는 많은 도구들이 있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바이든 행정부가 즉각 경고를 보냈습니다. 미사일에 대응해 첫 대북 제재도 꺼내들었습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새해부터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잇따라 쏘아 올리자 미국은 즉각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We have a number of tools in our arsenal. We will continue to call on those tools to hold to account the DPRK.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탄도미사일 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 국적 1명, 그리고 러시아 기업에 대해 전격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들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하며 무기 개발에 필요한 물품과 소프트웨어를 조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 탄압을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북한 중앙검찰소 등을 명단에 올리며 처음 대북 제재를 꺼내들었습니다. What we're seeing now, though, is a resurgence of North Korea's belligerence. Yet the current administration has only begun to impose sanctions in December with only one tranche of sanctions. 결국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로 도발하자 이에 대응한 첫 제재로 즉각 맞선 겁니다. 주 유엔 미국 대사는 북한이 지난해 9월 이후 탄도미사일을 6차례 발사했다며 유엔 안보리에도 추가 제재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외교 통으로 불렸던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 문제에 이어 북한의 도발로 위기에 몰린 가운데 지난해와 달리 올해 북미 관계가 강대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일본에서 막대한 재고로 애물단지였던 아베 마스크가 뒤늦게 인기입니다. 그런데 마스크로 쓰는 용도는 아닙니다.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길게 풀어 헤쳐 구두 닦기로 사용해도 되고 면 가운데 손을 넣어서 닦아도 됩니다. 마스크 품절 사태가 빚어졌을 때 일본 정부가 무료로 배포했던 소형 면 마스크입니다. 물에 적신 마스크에 씨앗을 뿌려 새싹 샐러드로 키워 먹기도 합니다. 이른바 아베 마스크는 크기가 작아 시민들의 외면을 받았고 재고 8천만 장의 보관 비용이 6억엔에 달하자 일본 정부는 무료 처분에 나섰습니다. 접수 마감인 내일을 앞두고 아베 마스크를 주문해봤습니다. ただいま電話が混み合っております。 재활용 아이디어가 깜짝 인기를 끌자 주문이 속출했고 결국 28일까지 접수 기한이 연기됐습니다. 使ったことないです。税金の無駄だと思います。どっかマスクの足りない、それはそれでいいことだと思います。どうせ余ってるなら配った方がいいかもしれないですね。 어제 일본 전역에서는 넉 달 만에 다시 10,000명 넘는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코로나 감염 확산에도 이곳 긴자거리는 인파들로 북적입니다. 3차 접종률은 0.8%에 그치고 있지만 3월 중 시작하겠다던 일반인 추가 접종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주초부터 이어진 강추위가 한강도 꽁꽁 얼렸습니다. 도로 위 차들이 마치 얼음 위를 지나는 것 같은데요. 내일 아침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등 내일 출근길도 한파의 기세가 매섭겠습니다. 다만 낮부터 기온은 빠르게 오르겠고요. 주말엔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한편 호남 등 서쪽엔 많은 눈이 쏟아졌는데요. 오늘 밤까지 호남 서부에 1에서 5cm, 전남 동부엔 1cm 정도 더 오겠고요. 제주 산지는 내일 새벽까지 최고 8cm의 큰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일부 수도권과 동쪽 지역은 대기가 메말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무척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11도, 파주는 영하 18도, 대전은 영하 10도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낮겠습니다. 한낮엔 서울이 0도, 대구는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사이 중부와 일부 남부 지역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이 쏜 극초음속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1000km. 그런데 발사 직후 10,000km 떨어진 이 미국 서부공항의 비행기 이륙이 15분간 중단이 됐습니다. 예방 차원에서요. 그런데 단 3분이면 영토 전역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청와대는 실험에 성공했으니 이제 안 쏠 거라고 합니다. 이제 곧 이 미사일이 북한에서 실전 배치가 될 것 같다죠. 물론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지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최악 대비가 안보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